일부 떨어진 난지가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주 일부에 국한돼 있고 대부분의 단지들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전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 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정부가 또 굉장히 고심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정석 저자이고 이번에 부동산 투자 황금 로드맵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고요. 한 25년 동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강의하고 보통 사람들의 자산을 재테크를 도와주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그리고 지금 유튜브는 부동산 김사부 TV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김사부입니다. 반갑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주세요. 6.27 대책이 나오고 나서 사실 그 매스컴에서는 굉장히 상반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강남 뭐 몇 억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계약 해제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 가능하면 반대로 뭐 오히려 호가가 더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보면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 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거래는 좀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호가는 거의 떨어진 게 없어요. 일부 단지에서 호가가 떨어지고 실거래가가 낮게 체결된 사례는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책 발표 전과 비교했을 때 시장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일단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일단 6억의 대출 규제를 딱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역시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 뭐 전에는 뭐 최소 40% 정도는 다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6억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 당연히 이제 그걸 생각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멘붕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가주택이 이전보다는 거래량이 확 떨어져 있는 게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전세가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런 상황을.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 대중들이 피부로 이렇게 막 느낄 정도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나요? 사실은 신혼부부들이나 뭐 이렇게 무주택자들의 거래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대책과 전후가 달라질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6억 대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자에겐 사실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물론 신혼부부들이 뭐 무슨 30억짜리, 40억짜리 사는 부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거든요. 그런데 고가주택이 거래가 정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부부들도 오히려 지금은 뭐 살 때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죠. 그래서 오히려 막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기보다는 조금 관망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 일부에서 거래량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상승세로 전환될 조짐이 있는지요? 이거를 조금 굉장히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공급이 막 넘쳐나고 있는데 가격이 막 올라갈 수 있다. 이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리고 수요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진다. 이럴 가능성도 없잖아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어떤 일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돈의 값어치를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그게 좀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소비 쿠폰 같은 것들이 나오고 계속 추경이 계속 되고 있는 이런 상황, 돈이 많이 풀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통화량이 늘지 않는다고는 아무도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런 통화량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 이건 본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제 원리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하나의 본질이고, 또 한 가지의 본질은 공급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급량이 없다라는 거는 공급이 없는데도 막 가격이 막 떨어진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급이 없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아주 큰 맥락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앞으로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경매 물건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어이없는 생각이에요, 사실. 본질을 어긋난 어떤 시장의 결과들이
결국 나오냐?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간단하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나를 바로 예측할 수 있어요. 6.27 대책 발표 직후 일부 고가 아파트가 수억 원씩 급락하는 사례도 나왔는데 이런 급락 현상이 본격적인 하락장의 신호로 봐야 할까요? 이것도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단지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일부 떨어진 단지가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주 일부에 국한돼 있고 더 많은 단지들 그리고 대부분의 단지들은 거의 다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사실 전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떨어졌다, 뭐 계약을 해지했다, 뭐 계약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매스컴의 어그로 끌기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면 제 말을 못 믿겠으면 그냥 시장에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돼. 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그냥 몇 군데 본인이 관심 있는데 한번 전화 걸어가지고 한번 전화만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나. 물어보면은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또 실거래 찍히는 게 바로바로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 실거래가 계속 그렇게 급락한 가격에 실거래가 찍히나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아주 일부 단지에 그 국한된 사례고 설령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거로 끝나는 거지 그게 계속 추세가 될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정부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시장은 그에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뭐 정부가 맛보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그 말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얼마든지 정부는 어떤 정말 많은 대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거니까 앞으로 좀 더 규제책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또 굉장히 고심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다 인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정부가 스스로 사과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번 정부도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도 다 얘기한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문정부 때 한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는 게 공식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정부의 그 실패라는 게 뭘 의미하긴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 본질은 공급을 확대할 생각은 잘 못하고 수요 억제만 했다라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찔끔찔끔 규제를 내는 게 실수였다. 그게 잘못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대로 보자면은 문정부의 그런 부동산 정책, 그럼 그야말로 수요 억제책을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맛보기용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더한 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더한 게 결국은 수요 억제밖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문정부가 했던 걸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럼 결국 비난을 피할 길이 없잖아요. 이런 고심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똑같은 정책은 펴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류의 정책은 좀 일단은 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문정부 때 뭘 했냐면 15억 이상 되는 것들은 아예 대출 하나도 해주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또 추가로 일어날 수가 있겠죠. 지금 6억만 한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뭐 10억 이상 되는 거는 한 푼도 해주지 마 라든지 뭐 이런 식의 수요 억제책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나온 걸 예상을 한다면 그럼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해 보면 역시 똑같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하고 사람들은 좋은 데를 가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자꾸만 수요를 억제하게 되면은 결국은 반사적으로 더 오히려 시장 가격을 올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잘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6.27 대책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서 이제 잠깐 그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자꾸 공급이 부족하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초보자들 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인구가 갑자기 확 늘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리 수도권 쏠림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래도 다 집이 있고 다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것에 연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냐면은 좀 오피스텔, 낡은 오피스텔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낡은 오피스텔 같은 데를 한번 가보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정도 된 오피스텔 한번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거기서 이제 임차하고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다른 데 가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데가 생기면 갑니다 많이들. 그러면은 그 오피스텔의 임대료는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가 오래되고 이렇게 되고 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요새는 어떻습니까? 정보의 공유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생기면 새 아파트가 뭐가 좋다 이런 게 확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은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차 이렇게 뭐 이중 주차하고 막 이러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새 아파트 주차하는 걸 보고 나서는 이제 이 밀고 하는 게 너무 지겹고 짜증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차도 많이 늘어났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 아파트로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욕망들을 채워줄 만큼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고 가고 싶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공급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거고 그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건 뭘 기준으로 보냐면은 여태까지 큰 문제가 없거나 약간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적정한 양이 있잖아요. 적정한 공급량. 그걸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부터는 거의 뭐 서울 같은 데는 반으로 떨어집니다. 공급량이.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경기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단 덜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공급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라는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매물은 어떻게 선별할 수 있으며 입지 외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제가 그 투자성 있는 데를 어떻게 봅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예, 그럼 뭐 사실 뭐 인터넷 찾아보면 뭐 해야 된다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아주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오랜 실무 경험을 통해서 너무 쉬운 법칙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강남역 신전이라는 투자 점수 제도거든요. 예, 제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시간 때문에 뭐 거기에 사례를 좀 넣었어야 되는데 이 책에는 사례를 미처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이게 투자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사례를 확인하지 못해 보셨을 텐데 한번 다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2.5점 이상, 4점 만점인데요. 2.5점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2.5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2.5점 이상이 되는데도 투자성이 없는 아파트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2.5점이 안 되는데 투자성이 있는 데는 좀 종종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2.5점이 되는데도 투자성이 없다. 이런 데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어디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그 투자 점수 제도를 한번 갖다 대보세요. 되게 쉽잖아요. 4개만 갖다 대면 되니까. 강남권이냐, 강남권이냐, 중강남권이냐, 역세권이냐, 준역세권이냐, 신축이냐, 준신축이냐, 그리고 마지막 전세 비율인데 이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강남권이냐, 준강남권이냐에 따라 전세 비율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전세 비율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얘가 가격이 너무 고평가돼 있냐, 저평가돼 있냐를 구별해 주는 거고 아니면 그냥 적당한 평가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결합을 시키면 아주 명확하게 투자성이 있냐 없냐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빠진 게 학군이라든지 이런 게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 그러면은 이 학군도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인데 학군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하는데 일단 아주 간편하게 투자성을 보는 데 있어서는 굳이 학군은 배제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이제 소형 단지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700세대 이상 단지들을 봐야 된다는 건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일단 전제 조건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매우 쉽게 투자성이 있냐 없냐라는 걸 또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럼 투자성이라는 건 얼마를 얘기하냐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투자성이라는 건 최하가 투자 금액 대비 4년에 50% 이상은 올라야 돼요. 이 이하는 투자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50%가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 연간으로 치자면은 연간 두 자릿수 이상 12% 이상씩 성장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하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한 70에서 한 90% 정도. 이 정도는 돼야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고 목표는 4년에 100%.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다시 좀 범위를 이제 그래서 얘기하자면 50%에서 100% 정도까지 최고의 목표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쭉 보면 이 범위 내에 있는 게 다 투자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으시고 되게 아주 편하고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하철역 개수나 접근성만으로 매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요? 사실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신뢰성이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그러니까는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 싸냐 이런 그게 바로 전세 비율이거든요.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준신축이냐 신축이냐 이런 것도 봐야 되는 이런 조건을 정확히 넣는 게 좋아요. 그렇게 넣어서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접근성만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실제로 이제 상식적으로는 기반 시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기서 살 때 우리가
우리가 출퇴근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살면서 여러 가지 생활의 편의를 누려야 될 거잖아요. 이런 편의가 잘 된 곳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단지가 커야 되고 이런 단지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택지개발지구여야 되고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핵심적인 거와 연결이 좋은 그런 위치여야 되고 평지여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하여간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조건을 제일 먼저 갖다 대시면 거의 다 이제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내가 수익률을 높이려면 그런 조건에서 말씀드린 뭐 평지냐 뭐 학군이 어떠냐 이런 것까지 이제 추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높은 그 안에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매물은 피해야 한다는 유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단 제일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세대수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피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홀로동이라고 말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나홀로동은 일단 배제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거를 일단 배제하라고 말하고 싶고 또 두 번째 배제하라고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개발이 멀리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완성이 멀리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개발 초기 물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재건축 초기 물건. 그러니까 재건축은 좀 틀려요. 재건축은 요건 조금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일단 빼고 얘기할게요.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거로 얘기하면 그래요. 무조건 안 되는 거로 얘기하면 재개발 초기 물건 그리고 이제 아파트 나홀로동 같은 이렇게 세대수가 적은 거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그게 왜 피해야만 되는 거냐면 이런 생각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의 기본적인 거에 다 맞게 돼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오르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욕망을 자극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나홀로동이라든지 재개발 초기에 있는 물건은 눈에 보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도 겨우겨우 찾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들도 겨우겨우 찾는 남들도 겨우겨우 찾는 걸 내가 갖고 있으면은 그게 언제 남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언제 남들이 이걸 사고 싶어서 달려들게 해서 가격이 올라가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가격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단지를 보는 거예요. 대단지가 무슨 뭐 대단지가 좋은 이유 막 이런 거에 관리비가 싸요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다 필요 없는 얘기고요. 투자로 보자면 왜 대단지를 보는 거냐면 노출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기에 그게 있어. 어디에 뭐 그 아파트가 있어.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 아파트가 보여. 나 저 아파트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욕망을 자극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래가 되는 거고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길 들어갈까 이런 생각들 이렇게 되면서 막 가격도 막 알아보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홀로동은 그런 거에 다 배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홀로동을 사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 사냐면 그 지역에 살고는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막 찾다 그래도 유일하게 이 지역에 이렇게 싼 게 있네. 그럼 이거라도 사자. 이렇게 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좀 안 좋은 지역에 가서 큰 단지를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금이 적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가요? 투자금이 적을 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공부해야죠. 공부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부동산 공부의 기본은 뭐냐면은 뭐 등기부등본은 뭐냐 뭐 이런 거 보는 거 좋아요. 당연히 그런 거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례에 대한 연구예요. 사례. 이게 어떻게 됐다. 과거가 이랬는데 어떻게 됐다. 그런데 이게 공부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에 다 찾아보잖아요. 그럼 다 어떻게 되냐면 얘는 좋아. 얘는 앞으로 이렇게 좋아. 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좋아. 이런 얘기들이 거의 줄을 이뤄요. 그렇잖아요. 뭐 어디 아파트는 좋고 뭐 거기는 뭐 마트가 가깝고 뭐가 어떻고 막 이래서 좋아.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좀 쓸데없는 얘기고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좋은 식으로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얘가 과거에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데인데 어떻게 변했고 가격은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올라갔고 이런 사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사례에 대한 거를 연구하려고 그런 쪽의 자료를 연구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것이 공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거는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돈이 적은데 막 부동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쉬워지냐? 사기꾼을 만나기가 매우 쉽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본인이 돈을 없는데 공부를 한다는 뜻은 뭐겠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좋게 말하면 그런 어떤 열정이 있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게 욕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욕심이 많은데 돈이 안 벌어지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어떠냐면 아무래도 귀가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돈은 안 벌어지고 막 이런데 누가 적은 돈 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막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또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하다가 너무 적은 돈 가지고 큰 돈을 벌게 해준다. 이런 거에 너무 현혹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걸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그러려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왜 어렵냐면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경력도 다 봐요. 그러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우연히 본인이 어딜 갔는데 다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확 하지 마시고 젊은이답게 자꾸 의심을 하세요. 의심을 하고 체크해보고 그 사람 이력 같은 거 다 조사해보고 어떤 일이 있었나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면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검증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정도 생각은 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빨리 돈 벌고 싶다는 거에만 너무 몰두하면 거의 사기꾼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사기꾼이라는 게 막 이렇게 진짜 무슨 철창 갈 만한 그런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묘한 사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에게는 이득이 되고 나는 전혀 이득이 안 되는 이런 류의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본인에게는 그렇게 해서 돈이 묶이면 너무 큰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좋은 선생을 만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출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 주택 구입을 고려할 경우 어떤 방식의 자금 조달 및 세금 절감 전략이 있을까요?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출 어쨌든 6억까지는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억까지는 좀 활용을 해라. 그거 가지고 자꾸 망설이고 있고 야 규제가 나올지 몰라. 그럼 막말로 해서 나오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더 못 사잖아요. 그냥 그러지 말고 지금 6억 대출 규제가 그러니까 6억까지는 해줄 때라도 이거라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세금 절약하는 것까지는 뭐 특별하게 이제 뭐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특별히 세금 절약하는 방법 같은 건 없고요. 일단은 내가 지금 이 규제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좋고 지금 사실 이런 규제에서 다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지금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미 전세가 들어있는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안전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어떤 규제에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규제를 통해서 이거를 갖다가 막거나 이럴 가능성도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금에 맞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집 마련에만 꽂히지 마시고 자꾸 내 집 마련은 제가 뭐 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내 집 마련 때문에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시작이죠. 그렇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내 집 마련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재산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집은 언제든지 마련할 수 있고 내 집이 아니다라고 하면 옮겨 다시면서 살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내 집 마련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어차피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인생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는 이건 해결책이 없어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재산은 기본적으로 내가 평균보다는 더 많이 늘릴 준비를 늘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부동산 가격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내가 그냥 난 돈이 없으니까 하고 손 놓고 있는다. 이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재산에 맞는 투자성 있는 거 일단 내 돈을 넣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그러면은 어차피 그러니까 그게 일치까지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6억 대출 받아서 사면 제일 좋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일치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내 재산을 그렇게 맞는 최소한 평균 이상 아까 제가 말했던 강남역 신전 넣으셔가지고 한 최소한 50%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거에 내가 이런 걸 일단 사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생각이 듭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가치가 보존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매물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뭐 좀 러프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조금 뭐 그냥 이제 그러니까 쉽게 그냥 와닿을 수 있도록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신축은 굉장히 계속 강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근데 이제 신축이 또 대부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축을 본인의 자금에 맞는 수준이 된다면 하여간 신축 쪽은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축이 될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재개발 입주권이죠. 근데 한참 남은 거 말고 입주권이라는 건 관리처분 인가가 난 다음으로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 물론 이제 아직 그런 이슈가 남아있기는 해요. 마지막 잔금을 전세로 마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아직 이슈로 남아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나가지고 곧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입주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지역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크게 두 군데 정도를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일단 경기 남부권의 택지개발지구의 역세권, 이런 데들을 한번, 경기 남부권의 택지개발지구의 역세권, 준역세권까지 이런 범위로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런 데들은 지금보다 매우 성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장성이 높냐 하면은, 사실 그런데 그냥 단순 가격만 놓고 보자면 서울의 지금 반값이거든요. 근데 서울보다 못지않은 그런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남부권에 지금 그 일자리들이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보자면 중심이 종로 광화문이지만, 사실 일자리로 보자면 종로 광화문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강남 판교 이런 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남부권에 있어도 일자리의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돼 있으면 기반시설의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활 편의시설을 누리기에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가격은 지금 아직도 서울보다 반값 정도 수준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권의 택지개발지구의 역세권, 준역세권까지 한번 관심 있게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또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GTX A라인의 북쪽 라인 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GTX는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A, B, C, D, E, F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G도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데들은 다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 쳐다볼 필요 없고 A만 잘 보고 있어야 돼요. A도 이미 다 개통이 돼 있는데 삼성 라인만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삼성 라인이 연결되느냐 안 하느냐가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근데 그 삼성 라인이 연결될 게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조금 연기가 된다고 해도 4년 안에는 무조건 개통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남부권은 이미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폭발적인 상승보다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북부권은 아직도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GTX A라인의 북부 쪽 라인, 이쪽 라인은 굉장히 관심 있게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부동산 전문가니까 저런 얘기를 하나 보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제 말이 옳은지 아닌지를 역사 속으로 좀 테스트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역사적으로 부동산이 가장 자산을 만들기 쉬운 대상입니다. 가장 본인의 재산을 늘리기 가장 쉬운 대상이에요. 그거는 역사도 입증을 하고 있고 전 세계도 똑같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냐? 아니죠. 선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국, 호주, 영국 이런 데서는 안 그럴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세요. 결국은 재산을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은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그리고 실패가 잘 없어요. 그리고 실패돼도 크게 실패를 안 해요. 이게 그냥 전 세계를 통틀어서 내려오는 진리예요. 그냥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자꾸 너무 막 이게 뭐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보면은 결국 좋은 부동산을 사면은 잘못되지 않고 결국은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다라는 거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은 금액도 얼마든지 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금액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고 찾으시면 얼마든지 그런 게 있고, 기대치를 너무 높게만 안 가지면 되거든요.
되거든요. 내가 무슨 뭐 부동산에서 막 10배 벌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늘려가고 평균보다 더 높게 늘려가고, 제 책에서 얘기한 거는 4년에 100%거든요. 4년에 2배 늘리는 거. 그럼 비과세 전략 활용하면 4년에 2배 늘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거고, 부동산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잘 믿으시고, 제 책에 보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놨고, 또 후반부에 가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수익이라고 하면 자꾸 상업용 부동산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제가 독특하게 아주 쉽게 수익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얘기해 드렸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면은 굉장히 여유로운 삶,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더 좋은 집, 더 좋은 집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뭐 돈을 충분히 잘 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까지 부동산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은 제가 똑똑해서 가능한 방법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부동산이 원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고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